안녕하십니까. 별밤 책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에 이 책장이랑 이 배경이 되게 기울어진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게 카메라 세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별밤 책장에서 다룰 책은 뭐냐? 작년 말 올해 초 온라인에서 SNS를 뜨겁게 달궜던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난리가 났던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진 작가님께서 작년에 이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해서 더 인기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이 책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한국 책을 구하는 게 조금 많이 비싸서 될 수 있으면 안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 책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주문을 하는 김에 같이 주문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중에 이 책을 딱 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뒀다가 이거는 내가 학기가 아니라 학기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 책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미뤄뒀다가 이제서야 읽게 됐고요. 일단 작가 스즈키 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 작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면 24, 25 정도 됐겠죠.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학부를 외국어 학부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영문학 전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이거는 연구를 해보고 그런 대학원이나 뭐 교수 이런 쪽에서 일을 해봤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거나 풀 수 있는 전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이 그런 거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으로 후미코상 가작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스즈키 유이가 받은 다음번 수상작이 없던 걸로 더 이 스즈키 유이의 수상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1세기 출생자 중에 최초로 이 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이유로 23살이 이 상을 받았다, 21세기 최초 출생자로 이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로 막 엄청 바이럴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괴테와 관련된 논문, 저작, 관련 문서들을 500권 정도 읽었다고 말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읽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연구할 때처럼 발표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그렇게 어떤 레퍼런스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괴테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사람의 문장을 다뤘지만, 작가 스스로는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순수 문학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적 성향이 강한 소설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장 사이의 관계라든지 글을 쫓아가면서 발견하는 어떤 메시지에 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한 거풀을 벗겨내면 나름의 모험담, 어드벤처 이런 식으로 재밌게 읽을 가능성이 많은 소설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스즈키 유이의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아버지가 받은 티백에 괴테의 출처 불명의 문장이 있었대요. 이 책 내러티브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가의 궁금증이 시작돼서 마치 주인공 도이치가 했던 것처럼 작가가 그것을 연구해보고 쫓아가면서 쓴 책이 바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작가가 이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과 도이치가 겪는 어떤 모험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히로바 도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 괴테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대학 교수기도 하고요. 도이치는 가족들과 이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교회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외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겠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로 이제 저쪽에서 티백을 가져다가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차를 마시다가 보니까 그 티백에 사랑에 관한 명언들이 쭉 써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어떤 문장, 아내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도이치가 자신의 문장을 딱 본 거죠. 그런데 정말 운명 같게도 도이치에게 괴테의 문장이 나옵니다.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괴테. 이렇게 되어 있는 티백이 도이치에게 온 거죠. 엄청난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도이치랑 가족들은 역시 도이치와 괴테는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문장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문장이지? 그런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이치에게 이 문장이 다가온 것은 마냥 학술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일본 최고 괴테학자로서의 일종의 책임감 그리고 충격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도 이 문장이 괴테가 쓴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의 모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한 괴테의 문장을 시작으로 한 일종의 모험담, 추리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조사를 막 해요. 일단 내가 어차피 괴테학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문서, 자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그걸 다 검토를 해보자. 다 검토를 해보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자기 동료, 친구, 뭐 스승님한테도 물어보고 옛날에 같이 독일에 있었던 독일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각각 근데 이 문장은 이거랑 비슷하다. 그래, 괴테가 썼을 수 있겠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나온 문장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장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도이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문장은 아마 이 책에서 나온 문장이랑 비슷할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이 책이 가장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히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문장에 대한 추적이 있으면서 자신이 괴테의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실에 다다랐을 때 어떤 결말이 맺어지는가 또는 어떤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 굉장히 어렵게 읽었거든요. 이동진 평론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이 책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제 이 책 읽어야겠다 하고 딱 펴서 챕터 1을 딱 폈습니다. 한 5번 정도 시도하다가 계속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잠들고 읽고 졸고 읽고 졸고 이런 게 한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 챕터 1을 다 읽고 나니까 챕터 2로 넘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이렇게 너무 밀도 있고 많은 지식의 양이 담겨져 있는데 챕터 2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챕터 2를 펼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챕터 2도 겨우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부터 6까지는 한 번에 쭉 읽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그냥 쑥쑥 하루 만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분도 이게 어렵다고 느끼고 뭔가 저처럼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는 먼저 괴테와 괴테의 문장에 관한 책이라는 어떤 무게감을 내려놓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괴테가 말한 어떤 명언을 괴테 학자, 대학 교수가 쫓아가는 이야기, 그 출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기보다는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접하고 내가 좋아하는 명언, 유명한 연예인이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가님이 했다거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어디서 한 말이죠? 어떤 인터뷰에서 한 건가? 어떤 책에 나온 건가? 한번 찾아볼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전개해 나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에서 그냥 텍스트만 쭉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 책에 대한 정리를 할 때 괴테, 보레스, 플라톤, T.S. 엘리엇 이런 거장들, 사상가, 철학가, 작가들의 무게감 그리고 명언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소설이 마냥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섞인 시선이나 독자들을 좌절시키는 순간들이 이 소설이 가장 중요하게 던지고 말하고자 하는 큰 질문, 큰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해졌다는 어떠한 문장들, 이미 우리가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문장들이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라는 이 문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 책은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책의 전개 방식도 어느 정도 익숙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던지고자 하는 어떤 부분 메시지가 이해되고 와닿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문장의 인용, 출처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소설의 인물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거나 뭐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가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 방식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학술적인 대화들,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있는 독자들과는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루는 주제나 주제의식 역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서 심지어 번역,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의 문제나 심각성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한 소설은 아니죠. 더군다나 어떤 구체적인 내러티브, 갈등, 사건 이런 것도 없고 대화나 사유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질문이나 하나의 내러티브를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열린 마음에서 지면에 쓰여있는 텍스트와 먼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텍스트를 읽고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라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서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이제 줄거리도 얘기했고 작가 그리고 어려운 이유 이런 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 전에 이 책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품이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참 중요하긴 할 텐데 저는 더군다나 이 책은 이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을 살펴봐야 이 소설이 지금 대략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은 프롤로그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에필로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프롤로그에서 화자는 1인칭 화자이죠. 누구죠?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의 사위로 나옵니다. 물론 스즈키일 확률이 높아요. 스즈키는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도이치의 딸 노리카의 남자친구인데 6년 전에 같이 프랑크푸르트에 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스즈키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 화자는 장인인 도이치와 단 둘이서 프랑크푸르트에 가고 거기서 이제 장인과 술을 마시다가 도이치가 자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달받은 기억을 소설로 쓴다고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도이치가 사건을 겪는 그 순간을 그대로 옮긴 소설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을 모두 겪고 난 도이치가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내가 겪어온 사건들이 이런 의미였었겠구나라는 해석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위가 자신의 언어로 다시 소설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에 도이치는 이미 자신의 모험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그 문장에 집착을 했는지, 당시에는 관계없었던 사건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신의 모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 도이치가 지금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배치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인 이야기와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이야기들도 결국 이 도이치의 모험이라는 구심점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프롤로그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이야기는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라는 문장의 출처를 찾아가는 데 있죠. 거기서 처음에 도이치가 던지는 질문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도이치가 그 출처를 계속 찾는데 실패하면서 이 질문은 바뀌기 시작하죠. 아니 정말 괴테가 한 말이 맞아? 그러니까 괴테와 이 문장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뻗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 괴테가 했던 말든 그건 일단 밀어두고 이 문장 자체는 지금 맞는 말인가?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드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점차 텍스트가 맥락에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도이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주변 인물들에게도 이 출처를 찾는 질문을 같이 건네고요. 주변의 이야기가 이 문제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보면 주변 인물들의 서사도 본 이야기에서 벗어난 곁가지라기보다 이 구조를 반복하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제가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였던 지점은
제목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라는 문장과 괴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도이치와 노리카의 남자친구인 그리고 나중에 사위가 되는 것 같은 스즈키와의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도이치는 평소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문장을 농담처럼 사용합니다. 이 문장은 도이치가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인 친구 요한이 도이치에게 알려준 말이죠. 독일인들은 자기가 어떤 멋진 말을 하거나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괴테가 말하기를 이라거나 아니면 끝에다가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덧붙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정말 독일인들이 일상처럼 사용하는 농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도이치의 경험에 의해 들통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도이치는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면서 괴테라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말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괴테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모든 말은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스즈키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스승인 도이치에게 당돌하게 말하죠. 저는 괴테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괴테라면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는 괴테가 실제로 남긴 말에 집중을 하고 있죠. 어떤 문장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괴테가 한 말인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면 스즈키는 실제로 남아있는 말만이 아니라 그 말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상상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차이는 두 사람이 그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도이치는 학자로서 자신의 글을 완성시키기 위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가고 그 말의 권위를 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누군가가 말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그 위에 새롭게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스즈키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 자체가 도이치가 전해준 얘기를 바탕으로 스즈키가 그것을 다시 구성하고 배열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작품 안에서 보면 그가 쓰는 논문 역시 노리카가 먼저 쓴 글을 바탕으로 전개가 된 것이고요. 신 쿵이지라는 소설 역시 이미 있었던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과 내용을 바꾸어서 쓴 작품이죠. 그러니까 스즈키에게 글쓰기란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말과 글, 이야기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형식과 맥락 속에 놓아봄으로써 다음 텍스트로 이어가는 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도이치와 스즈키는 같은 문장을 만났을 때 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도이치는 문장의 뒤를 따라갑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 그 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반면 스즈키는 문장의 앞을 향해 가죠. 이미 존재하는 말과 이야기를 지금 내 맥락 속에 놓았을 때 어떤 이야기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도이치의 아내 아키코도 역시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키코는 이제 정원을 만들죠. 하바리움, 테라리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괴테, 정확히는 도이치의 책으로부터 만든 하바리움이 있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같은 창작자,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한쪽 부류는 문장의 지나온 맥락을 찾고 또 다른 부류는 문장이 앞으로 놓일 맥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과정을 분리되고 따로 상반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가 추적한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죠. 왜? 우리는 지금 도이치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소설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이치가 겪은 사건 역시도 스즈키를 통해서 다시 해석된 언어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는 문장의 원래 맥락을 찾아가지만 스즈키에게 이것을 전해줌으로써 이 모험 자체가 새로운 맥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은 출처를 찾은 결과도 다시 누군가의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품의 전체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시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카리는 도이치의 동료 교수죠.
그러면서 이제 작품 후반에 굉장히 발칙하고 센세이셔널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시카리는 신화력이라는 자신이 쓴 책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문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들은 사실 무슨 이런 연구가 있어, 무슨 이런 책에 있어 라고 황당해 할 것들이 아니라 되게 그럴싸한 것들이겠죠. 실제로 누군가가 있을 법하고 어디엔가 출처가 있을 듯한 문장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의심을 안 한 데에는 한편으로는 그 문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있어 보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는 시카리 역시 권위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용의 출처를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책 안에 인용되어 있고 학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럴듯한 이름이 붙어있고 교수라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출처가 확실하겠지 라고 가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카리의 책 신화력이라는 책과 도이치가 티백에서 발견한 괴테의 문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이치 역시 만약에 괴테 연구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으면 티백에서 그 문장을 마주쳤을 때 괴테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겠죠. 왜? 문장이 그럴듯하거든. 괴테학자가 봐도 이거 괴테가 했을 법한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한 이 모험은 그가 모든 인용을 처음부터 의심했다는 데 있지 않고, 우연히 느낀 그 불편함, 우연히 발견한 불일치를 끝까지 붙들고 추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는 괴테 문장이라는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밀어붙여 본 거죠. 그런데 시카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출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도 자신의 허구 인용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이신 히카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판하죠. 존재하지 않는 출처를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독자와 학계의 신뢰 구조를 스스로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시카리는 단순히 이 폭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허구의 출처로 제시했던 책과 논문을 실제로 완성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다시 쓰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출처가 나중에는 현실의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출처가 먼저 있고 그 출처를 인용해서 새로운 글을 쓸 텐데, 시카리에게는 이 순서가 뒤집혀 버린 거죠. 허구의 인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인용을 바탕으로 책이 쓰이고, 허구가 폭로된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출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카리의 작업에는 도이치의 방향과 스즈키의 방향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즈키처럼 하나의 문장을 완결된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장에서부터 새로운 글을 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스즈키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장에서 시작해서 텍스트를 이어간다면, 시카리는 존재하지 않는 인용과 출처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시작점으로 삼죠. 동시에 도이치처럼 출처와 검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허구의 인용을 의심하지 않자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스스로 폭로하고, 사람들이 실제 출처를 확인해서가 아니라 출처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문장을 믿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허구로 제시했던 문헌들을 실제로 집필함으로써 창작을 통해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출처를 뒤늦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출처에서 인용과 창작이 시작된다면 시카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밟아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카리의 이야기가 이 소설이 다루는 출처, 반복, 검증,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의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작품에서 출처와 창작은 단순히 앞뒤로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장은 새로운 글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글은 미래에 다른 사람이 읽고 인용할 출처가 되죠. 출처는 창작으로 이어지고 창작은 다시 새로운 인용으로 출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을 글쓰기와 문학 전반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텍스트는 원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독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더 이상 처음의 맥락 안에서만 기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독자는 그 텍스트를 자신의 시대와 경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문장이 표현하려고 했던 원래의 의미와
독자가 받아들인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장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과 예술은 이전의 텍스트를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다른 형식과 상황 속에 다시 배치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텍스트가 사라지진 않죠. 하지만 새로운 글 안에서는 더 이상 원래와 똑같은 의미로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과 잘못된 귀속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지금의 내가 다르게 읽는 것과 그 새롭게 내가 해석한 의미를 발화자가 이렇게 의도했어 라고 확정 짓는 것은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일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소설의 처럼 괴테가 바로 이런 뜻으로 말했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출처와 원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이치가 계속해서 하려는 시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맥락과 다른 의미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잘못된 독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언어 이전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어로 전환되고 그것이 다시 생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적 손실 혹은 의미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는 문장에서 원래 맥락과 출처를 찾아가고요. 스즈키는 그렇게 전달된 말과 글을 새로운 맥락 속에 다시 이어가죠. 출처를 확인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말을 책임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새로운 시대와 경험 속에 다시 읽고 이어가는 일 역시 문학과 언어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출처와 창작,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과 그 문장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이 실제 언어와 문학 안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의 과정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말에서도 도이치가 계속해서 문장을 쫓고 끝에 가서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데서 그 원래 문장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 말을 자신의 문장으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따옴표 안에서만 존재하던 말이 따옴표 바깥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텍스트는 과거의 문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완성되는 순간 다시 미래의 텍스트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메시지는 결국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수천 년 살아왔지만 사실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이 될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도대체 없다. 왜? 앞선 세대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이미 다 말해버렸어. 우리 세대에서는 더 이상 쓸 소재가 남아있지 않아. 이거는 꽤나 오래 반복되어 왔던 어떤 문학에서의 좀 불맨소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거기서 멈추고 그 윗세대를 베끼고 모방해오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문학과 예술이 완전히 새로운 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전에 존재했던 언어와 이야기, 형식과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와 경험 속에서 다시 배치해왔던 것이죠. 그들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 새로운 시대에서 그들만이 다룰 수 있는 소재, 이걸 가지고 원래 있던 문장과 맥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원래 존재했던 문장과 생각을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넓게는 하나의 텍스트가 이전에 있던 텍스트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그 텍스트는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어찌 보면 문학과 예술 전반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죠. 저는 시카리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고 싶었으면 마지막에 자기였다는 걸 안 밝혀도 됐던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희생한다 치고 그냥 없어져도 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후속편을 낼 거면 뭔가 자기가 이시니카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구조가 있어야만
완벽하게 어떤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문득 여러분들 비밀의 숲 보셨나요? 비밀의 숲에서 유재명 씨가 맡았던 역할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유재명 씨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적폐, 문제점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 그런데 이것은 바깥에서는 드러낼 수 없어. 가장 깊숙이서 관계돼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거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믿고 아끼는 후배, 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황시목 검사 조승우를 데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뒤를 파고 정답에 가까이 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정답에 다다른 순간 사실 이런 거였고 너가 이걸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되죠. 뭔가 되게 저는 비밀의 숲 광팬인데 뭔가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카리의 어떤 이 단계가 저는 AI 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가볍게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요즘 학교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AI한테 맡긴 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게 AI가 가져오는 레퍼런스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글쓰기에서 발생하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럴듯하게 쓰고 막 인용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직접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것을 보고 그걸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어나가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거든요. AI 글쓰기 시대에는 뭔가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이 작품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잘 읽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소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느꼈던 이 작품을 제가 읽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 작품의 단점과 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고꾸러지는 지점, 이 소설에서는 지식이 인물을 압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흥미로운 인용과 아이디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읽다 보면 때로는 인물들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인용이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보여주는 역동성에 비해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위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는 분명 인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도이치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자존심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 숨기는 지점들이 소설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어떤 불화나 극적인 충돌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내면이나 관계가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각 인물이 문장과 인용, 해석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인물들이 독립적인 삶을 가진 존재, 조금 입체적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배치된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것은 단순히 작가가 이야기를 재미없게 썼다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은 현대문학에서 아주 흔히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옛날부터 글을 쓰는 작가들은 보통의 대중들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고 지식도 많고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기회가 접했어야죠. 그걸 이제 글에 녹여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18세기 과학혁명, 그리고 지식의 발달,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겪어오면서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모더니즘에 의하면 극에 달하는 엘리티시즘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어느 순간부터 독자를 상정할 때 독자의 교육 수준도 올라오면서 이 정도의 독자라면 너네 이런 글은 읽을 수 있지 않아? 내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너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독자가 교육받고 책을 읽게 되고 하는 수준이 역시 높아졌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20세기 이후 문학에서 다른 책들, 사상들, 문장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인용과 지식의 양이 실제 내러티브를 압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향의 작품들은 인물의 생각을 인물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읽는 책과 사용하는 언어, 아니면은 경험하는 어떤 지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슥 보여주고 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외적인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보다 정적이고 사유적인 서사가 됩니다.
인물의 내면으로 천착하게 되고 인물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지점을 따라가는지를 추적하는 소설로 변하게 되죠. 이런 조금 어려운 점을 가장 깊게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에도 나오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교수님께 들은 어떤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T.S. 엘리엇이 처음에 황무지를 써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의 걸작을 써놓고 동료 작가들, 평론가, 비평가들한테 내가 이런 걸 썼는데 너네가 한번 읽어보고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하고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근데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딱 읽고 나서 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야, 작가이고 그렇게 글을 많이 읽고 쓰는 우리들도 어떤 인용인지 어떤 걸 모티브로 삼은 건지 계속해서 툭툭 걸리면서 읽어가는데 너는 이게 지금 읽기 쉽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적어도 독자들이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이건 이런 이유로 써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줘라. 그러고 나서 T.S. 엘리엇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인용하고 모티브로 삼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주석을 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야, 니네가 한 말대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나서 쓱 읽고 나서 다시 T.S. 엘리엇한테 말하죠. 야, 주석 읽다가 원래 내러티브를 따라갈 수가 없다. 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를 주석을 읽다가 계속해서 놓친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고 왜 이렇게 주석의 양이 많냐.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보다는 훨씬 덜한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열에 놓인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의 문장을 두고 어떤 생각을 이어가고 어떤 질문으로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독자들한테는 이 소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작품이 필요로 하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지도 않고 많은 인용이 왜 중요한지 똑바로 얘기해 주지도 않으니까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한 군데서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대한 지식과 인용이 이 소설을 독특하게 만들고 언어에 관한 풍부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그 지식이 인물들과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면서 독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요, 이 소설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냥 일종의 추리극, 모험금, 어드벤처로 읽으면 저는 꽤나 재미있는 소설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말들과 문장들 그리고 이 사유들은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무게감을 얹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